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텐데큰 지금 보시는 것은 뉴시스의 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서울 전세가율이 두 달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갭 투자가 고개를 드나 하는 제목을 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한테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 과거에 갭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 실제 사례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의 전세가율이 두 달 연속 상승, 그리고 청약 대기 수요가 느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발표들을 하고 있죠. 3기 신도시도 그러한 부분들 중에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러한 전세라든가 월세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만기가 도래된 그러한 물건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갭 투자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부분, 갭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마지막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택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이 집은 3억 원이에요. 3억 원. 3억인데 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3억 원이라고 하는 주택을 A라고 하는 사람은 다 돈을 모아가지고 사려고 하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이 주택을 사려고 합니다.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3억 원의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얼마가 모자라느냐? 5천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이.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더 모아가지고 이 3억 원의 주택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다 모았더니 이 주택의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가격이 올라서 4억 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3억 원을 모아서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더 열심히 모읍니다. 그래서 얼마를 모으느냐? 4억 원을 모으게 돼요. 다 합쳐서 이제 4억 원을 모아서 이 4억 원짜리 주택을 살려고 봤더니 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5억 원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돈을 열심히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모았지만은 계속 현금으로 이 주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자기 근로소득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택을 사지 못하고 전세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전세로 살아가는데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던 핵심 지역의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던 이 A는 점점 외곽지로 밀려나게 되면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이제 전세를 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하나의 예시는, 그러면 B의 예시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예시에서는 이미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2억 5천만 원이나 있는 돈을 가지고도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소유한 돈이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3억 원짜리 주택을 살려고 보니까는 돈이 2억 5천이 부족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못 벌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을 미리 내가 사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는 전세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전세라고 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얼마인지 봤더니 2억 5천에 전세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 2억 5천만 원을 전세를 끼고 사면 어떨까?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택을 이제 사게 됩니다. 전세를 2억 5천 끼고 5천만 원만 투입을 해가지고 재비용은 빼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부분은. 그래서 이 주택을 한 채 이제 사게 돼요. 한 채 사고 이제 열심히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열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내가 2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세를 끼고 또 주택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B의 사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주택을 샀어요. 어떻게? 2억 5천에 전세를 끼고 5천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하나의 주택을 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보니까 이 2억 5천의 전세금이 올랐다는 거예요. 얼마로 올랐냐? 1억 원이 올라서 3억 5천이 됐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도 당연히 올랐겠죠.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1억 원이라고 하는 소득이 생긴 거죠. 1억 원이라고 하는 소득. 어떤 소득? 전세 상승분에 대한 소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 역시 5천만 원을 다시 모으게 됐어요.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흥청망청 노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택을 내가 또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는 이 근로소득이 아닌 전세 상승분의 1억을 다시 투입을 시켜가지고 두 번째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게 됩니다. 두 번째 주택을 전세를 끼고 사게 돼요. 2억 5천의 전세를 끼인 그리고 1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본인의 전세 상승분 그래서 3억 5천짜리 주택을 또다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도 있죠. 본인이 모은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또 주택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주택을. 5천만 원의 돈과 또 2억 5천의 전세금을 끼인 주택을 사게 되는 거예요. 3억짜리 주택을. 그러면 2년 후에는 3개의 주택이 보유하게 되죠. 시간이 또다시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전세금이 또 상승을 합니다. 전세금 상승분이 첫 번째 주택에서 전세금 상승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주택에서 전세금 상승분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주택에서 전세금 상승분이 있을 겁니다. 이 전세금 상승분을 모아가지고 또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거죠. 네 채로.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또 이 사람은 근로소득을 모았겠죠. 그 소득을 가지고 또 주택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갭투자, 주택 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수를 많이 확보를 하면서 이제 자산의 가치를 상승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주택의 수를 늘렸던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이런 방법들은 많은 강의, 책들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은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런 방법들은 계속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이것이 잘못한 투기다,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불로소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리스크를 안고 간 거죠. 지금 이 현 상황은 주택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전세금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서 앞서 주택수를 늘렸던 것은 유효 투자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다면 역전세를 맞게 됐죠. 2억 5천의 전세가였는데 내가 5천만 원의 투자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주택을 사고 이 주택수를 계속 늘렸는데 이 전세가가 만약에 하락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손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이러한 주택수들을 늘렸다면은 지금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유튜버에서 나오는 나 자산 얼마 벌었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늘리게 된 거예요. 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택수를 늘렸을 뿐인데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포함해서 얘기한 부분은 아니에요. 과거에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누구한테나 다 있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있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행한 사람이 있고 실행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가능 사례들이 충분히 많이 지금 현재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갭 투자를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많이 올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갭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사를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KBS 뉴스입니다. 앞서 설명한 갭 투자의 형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무 물건이나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보면은 갭 투자로 빌라 500여 채를 매입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새 모녀가 송치가 됐다고 하는 내용이죠. 아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갭 투자의 형식으로 주택을 늘렸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올바른 재테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빌라라고 하는 키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500채라고 하는 키포인트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빌라를 건축하고 시행하고 제가 공급을 하고 지어서 매도도 해보고 해봤지만,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높게 잡아가지고 대출을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짜리 빌라를 사는데 내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들이지 않고 빌라를 살 수가 있어요. 이런 빌라들이 지금도 주변에 돌아보시면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살 수 있는, 내 자본이 많이 들지 않고 살 수 있는 빌라들이 많거든요. 이런 빌라 같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매입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전세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500여 채, 과도하게 너무나 많은 주택수를 늘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주택수를 한정해서 내가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갭 투자가 이제 또다시 성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의 기사인데, 저는 만약에 주택을 지금 현재 마련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금 들여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부분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쪽의 귀를 열어두셔야 돼요. 내가 이런 기사들 보면서 이 갭 투자, 전세 끼고 주택을 사는 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매매가가 많이 오른 시점이고 전세가도 많이 오른 시점에서, 이 전세가가 많이 오른 이 시점에서 매매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얼마 하지 않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 가격이 정말 하향 조정이 되고 전세가와 가까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내가 모은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빌라가 아닌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청약만이 내 집 마련을 하는 100%의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앞서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해가지고 주택수를 늘리면서 많은 자산가가 된 분들, 지금 대다수의 그런 상승장에 맛본 분들, 2012년도 이후에 그런 상승장을 맛보신 분들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와가지고 뭐 자산가 얼마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산의 가치들을 다 환가 처분해가지고 순자산으로 만들어서 현금화 해가지고 그렇게 자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퀘스천이 되는 거죠. 왜? 실제로 세금을 제하면 이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전세를 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무조건 나쁜 방법은 아니고, 내가 적절한 시기가 오게 된다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게 된다면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2주택자, 3주택자 분들이 전세를 끼고 사기에는 이제 12%의 취득세 중과를 물면서까지 사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은 이 간극이 만약에 좁혀지게 된다면 무주택자 분들도 이런 하나의 방법들을 또 추가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파트 청약을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10%, 20%만 내고 중도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3년 동안의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대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들, 단지들, 그리고 지하 주차장들, 이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를 통해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세 번째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화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곳에 이렇게 갭이 줄어드는 물량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투기를 조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1주택자가 꼭 돼야 된다. 그리고 1주택자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산을 조금 늘려야 된다. 이게 500채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채 정도, 세 채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충분히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 재테크 공부는 귀를 열어두셔야 돼요. 너무나 안 좋게,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안 좋게만 보기보다는 귀를 열고 조금 더 다각화된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